네, 안녕하세요. 지속가능경영재단의 CSR경영센터장 박주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속가능경영재단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요.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ESG와 관련된 MPO의 네트워킹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ESG 행동 집행위원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업의 ESG를 좀 워치,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제 감시, 이게 좀 어감이 안 좋죠. 그래서 기업들의 ESG 모니터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촉진시키는 활동, 이제 별도의 단체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단체 이름이 ESG 워치입니다. 예, 거기서 준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저의 발표 주제는 ESG와 MPO의 역할입니다. ESG가 굉장히 요새 언론 지상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용어적인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SG는 말 그대로 영어의 앞글자를 따온 건데요. E는 environment, 환경, 그다음에 S는 social 또는 stakeholder, 그래서 사회 내지 이해관계자. 결국 사회는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사회의 S, G는 가버넌스. 가버넌스는 한국말로 종종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보통 지배 구조 또는 이제 의사결정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경영이 이 ESG에 기반한 경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ESG는 꼭 기업 경영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ES를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SG 투자, 또는 ESG를 잘하는 기업에 소비하는 ESG 소비, 아마도 좀 아시겠지만 윤리적 소비하고 일맥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ESG와 관련된 현재의 동향하고, 그다음에 용어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는 CSR, CSV, 지속가능 경영, 굉장히 좀 혼선스럽게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의 개별적인 차이들, 그다음에 한국에서 ESG가 열풍이 불고 있는데 무언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할 포인트는 없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ESG에서 MP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식사하실 가장 배고픈 시간인 것 같아요. 듣는 분도 없을까봐 좀 우려되기도 하고, 또 들으시면서도 시작하실까봐 되도록이면 저에게 할당된 시간에 그 내에서 정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먼저 한 40분 정도의 저의 발표를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혹시 있으시면 거기에 받아서 제가 한 번에 몰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ESG 열풍의 방아쇠, 그런데 솔직하게 최근 한국 또 글로벌 차원에서 ESG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미 ESG는 2004년도에 유엔 산하에서 이런 기업들, 투자자들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개념적으로 벌써 쓰였던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전 세계적으로 2020년도부터 열풍을 불었죠. 그 방아쇠를 당긴 것은 하나는 이제 블랙락이라고 하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 자산 운용사는 뭐겠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돈 있는 사람들, 쩐주들, 돈 있는 기관들의 돈을 위탁 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누구지? 개별적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가들, 자산 그룹은 연기금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국민연금이 있죠. 국민연금도 저도 체크할 때마다 자산 규모가 계속 늘어요. 700조, 800조. 지금 아마 국민연금이 거의 800조 이상일 거고, 자산이 갖고 있는 자산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입니다. 이렇게 큰 연기금들, 되게 국민연금, 노르웨이 연기금, 덴마크 연기금, 전 세계 큰 연기금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기금들의 돈을 운영을 하는 기관이 바로 이제 자산운용기관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단골손님 갖고 있는 이런 자산 운용 규모가 가장 큰 곳이 블랙락이라고 하는 이 자산운용 그룹인데, 여기 회장이 레터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하나는
금융기관과 투자자들한테 쓰고 하나는 기업들한테 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투자기관들은 어떤 부분을 설득하냐 하면 그전에도 이 그룹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때 ESG 요소를 감안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전체 내가 돈을 구는 자산 규모가 100만 원이다 하면 그 중에서 90만 원은 돈 되는 곳에 막 투자하고요. 10만 원 정도를 ESG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행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블랙락 회장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앞으로 모든 자산을 투자하고 관리할 때 투자 대상의 ESG 요소를 모두 100%다 반영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산 그룹한테 설득을 했고요. 또 하나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CEO한테 레터를 써서 우리는 앞으로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모든 자산의 100%를 기업들을 투자할 때 ESG 요소를 감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난리가 난 거죠. 가장 우리를 평가하고 투자를 하고 자산운용 그룹에 대리해서 투자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 그룹이 이러한 투자 철학을 밝혔다는 부분에서 이제는 비상이 좀 걸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의 리더십이 바뀌었죠. 잘 아시겠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트럼프 정권이 민주당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환경에 대한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그 파리 기후 협정에 탈퇴했던 다시 그 바이든 대통령의 말 그대로 표현하자 아메리카 이즈 백. 그래서 미국이 돌아왔다 하면서 환경 부분에 있어서의 리더십, 그다음에 안보 부분의 리더십 되게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데 특히 환경적인 부분에서 파리 기후 협정 복귀도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이 환경 부분에 관련된 리더십을 발휘를 한다. 좋게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친환경적인 비즈니스를 주도하고 어떻게 보면 무역 장벽화까지 될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공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이 두 가지가 가장 전 세계적인 ESG 열풍을 몰아온 방아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 다보스 포럼에서 이미 2020년도에 다보스 회장이 선언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그럼 기업의 목적은 뭐냐? 이윤을 많이 확대해서 주주들의 이익 실현을 한다. 이게 결국은 주주 자본주의이죠. 그리고 그 점은 옛날부터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대립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 천병에 있는 그 다보스 포럼 회장이 이제 주주 자본주의 끝났다. 여기서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이해관계자에 기반한 경영이 돼야 된다고 이제 선언을 한 것이죠. 이런 이제 글로벌적인 흐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ESG 경영하게 되고 모든 투자자들도 ESG의 요소를 고려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에 있는 게 첫째는 비슷한 개념이 너무 혼동되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글이글 거리는 이모티콘이 바로 저의 얼굴인데요.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제가 이 PPT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어느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공공기관에서 하나 CSR은 여기 이제 마킹 내 자선 기부 환경 보호도 사회공헌 활동에 해당됩니다. 제가 CSR은 사회공헌이 아니라고 떠들고 다닌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언론에서도 이렇게 사회공헌으로 등치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하물며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버젓이 CSR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공헌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번 뒤에 자선적인 기부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다음에 두 번째 CSV 공유가치 창출. 아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이게 또 우리 한국에 2015년도에 CSV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했던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내한하면서 CSV 시상도 하고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의 CSR 팀 이름을 다 CSV 팀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되게 글로벌 학계 쪽에는 마이클 포터 교수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CSV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때
CSR과 CSV를 대비하면서 CSR은 사회공헌이고 좀 올드하고 CSV는 이런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실현시킬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을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마치 이제 CSR보다 CSV가 훨씬 고도화된 개념처럼 여겨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버젓이 이렇게 되어 있고 CSV가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처럼 혼선을 빚고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비재무적 요소의 환경사회 지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이지요. 물론 ESG를 전 세계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들은 투자자들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발발발 떠는 이유는 아까도 이제 블랙락 회장의 그 레터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전 세계 투자들이 기업을 평가를 할 때 ESG를 보게 되니까 이러한 다양한 ESG 평가 지표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ESG가 마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만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제가 또 이제 열심히 검색을 해서 오늘을 위해서 어느 전문가의 블로그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약간은 다른 혼선이 있는데 여기 CSR은 기업의 자발적인 행동이고 ESG는 CSR보다 강제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CSR 잘하면은 기업의 평판에 개선이 된다.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 기준은 GRI라는 표준이다. 여기서 GRI 보고서 작성의 기준은 GRI는 요 하나만 팩트가 맞고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CSR과 ESG를 너무 과도하게 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개념적 혼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전문가조차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개념적인 정리를 먼저 간단히 하게 되면 이게 죄송합니다. 다 영어라서 좀 우리한테는 좀 와닿지가 않는데요. CSR 경영과 지속 가능 경영, 어떻게 보면 ESG 경영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근데 CSR 경영은 기업이 이해관계자와 사회 일반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키는 기업 행동의 규범적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속 가능 경영은 경제적 성과, 환경적 성과, 사회적 성과를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이 미래 세대 지금 열심히 모든 것들을 환경 파괴하고 돈 되는 거 다 돼서 싹쓸이 저인망 어선처럼 미래 세대의 이익을 다 가져가 버리는 이러한 경영이 아니라 지속 가능 발전 미래를 염두에 둔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ESG가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된 거죠. 세 가지 E 환경, S 사회, G 가버넌스 이게 좀 뭔가 좀 더 도식화했다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SV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마이클 포터 교수의 이론인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두 가지 실현이 가능하다는 그런 하나의 개념적인 부분이고 이제 공공기관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이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부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CSR과 지속가능 경영, ESG를 공공기관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이 조금 더 사회적 책임을 잘할 수 있도록 13가지로 그러니까 13가지로 규정을 지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고 근데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지금 워낙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쪽에 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패스는 안 하고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좀 먼저 간단하게 언급을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ESG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금융기관 투자인이 갑자기 ESG 하자 으쌰으쌰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된 것처럼 잘못 인식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ESG의 견인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시민과 종교인들이 선도를 했습니다. 이게 먼저 전통적인 SRI라고 해서요. 죄송합니다. 영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사회 책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내가 투자를 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잘하는 곳에 투자를 해서 우리 투자 자체도 사회 책임 투자를 한다는 의미이고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많이 좀 주도를 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는 그때 베트남 전쟁이 있었는데 베트남 전쟁의 찬반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었습니다. 그때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그룹들 대부분이 종교 그룹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베트남 전쟁에 엄청난 폭격을 하는 군수 물품이 들어 있는데 이 군수 물품을 생산하고 제조하기 위해서 뭔가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자금은 미국의 은행에서 땡겨 왔을 텐데, 하마스 봐, 이 은행들이 어떻게 이런 군수 기업에 투자하는지나 봐야지.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종교기관들도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투자를 했을 때 그 은행에다가 돈을 맡긴 곳에, 당신 은행 우리가 투자하는데 당신들 이 군수 물품에 어떻게 투자합니까? 투자한 리스트를 체크를 하는 거죠. 정보 공개를 요구해서. 그러고 봤더니 내가 투자한 은행에 그 또 돈이 군수 물품 기업에 투자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들에 압력을 가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로키드나 보잉사나 이런 항공기 폭격기를 만드는 곳에 투자하지 말라고 은행들을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압박을 하면서 당신들 투자 철회 안 하면 우리 예금한 돈 뺄 거야. 이런 투자 철회 운동을 했죠. 그러면서 이미 1970년대에 사회 책임만 잘하는 곳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미국에서는 만들어졌었고요.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또 획기적인 게 1980년대, 여기서 환경 인정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아시는 분들은 계실 텐데, 미국이 아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80년대까지도 인종차별 정책이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버스를 타도 백인칸과 흑인칸이 다르고, 백인이 가는 레스토랑에 흑인이 못 들어가고, 이게 1980년대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국민 대다수는 흑인이지만 대통령은 계속 백인이 하고 정치인 다 백인이 하고, 이때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의 경험을 살려서 이때 미국과 유럽에 있는 이 종교인들이 우리 투자한 은행들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에 진출한 기업에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투자 철회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아프리카 정부가 이런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본이 막 빠져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러한 지금 현대화된 시대에서 인종차별이 말이 되느냐, 이런 사회적인 압력들이 있었고, 거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종교 그룹과 시민단체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1990년대는 보다 본격적으로, 그 전까지는 네거티브 스크린이라고 해서 못된 기업, 나쁜 기업,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신스탁이라고 하는데 담배 회사, 도박회사, 술 파는 회사, 군수 물품 이런 곳에 투자 안 하는 쪽에 접근만 했는데, 1990년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투자할 곳이 좀 제한이 오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아무튼 이제는 좀 평가를 해서 ESG를 잘하는 곳에 투자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앞단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는 이제 전 세계 금융과 투자를 선도하는 이 시도는 2000년대에 이런 종교와 시민 세력이 했던 부분들이 2000년대에 전 세계적인 금융 투자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인 사회 책임 투자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은 네거티브, 나쁜 곳에, 나쁜 기업에 투자 안 하는 것하고 포지티브, 잘하는 곳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수익이 발생시키잖아요. 그럼 수익이 발생되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사익만 편취할 게 아니라 다시 지역사회 공동체에 투자하는. 예를 들자면 특히 이제 저신용자들,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한국도 그런데 저개발국은 돈 빌리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시에도 있지만 그라민뱅크 같은 곳은 정말 특히 여성들, 지역 내에 아주 취약한 그룹들이 장사 미천을 대는 이런 활동들을 했잖아요. 이러한 자금을 댄 게 전통적인 사회 책임 투자를 했던 종교 그룹하고 시민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했으니까 주주로서 주주 행동주의, 기업들 주주에 가서 발언들을 하는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2000년도부터 금융시장에 의해서 채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하나 나온 게 UNPRI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UN 책임 투자에 대한 원칙입니다. 이 코페 아난 사무총장이 큰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유엔 글로벌 컴팩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유엔 글로벌 컴팩트는 뭐냐면 기업들을 묶어서 사회 책임을 잘하도록 하는 이니셔티브를 만들었습니다. 그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서 환경이나 반부패, 인권, 윤리 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10대 원칙을 마련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유엔에서 야 10대 원칙 어때? 근데 기업들이 난 반대야. 나는 반부패, 나는 부패 경영할 거야. 나는 저기 뭐야 반인권 경영할 거야. 나는 반환경 경영할 거야. 나는 반윤리 경영할 거야.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모든 기업들이 10대 원칙 좋은데 많은 기업들이 가입을 합니다. 근데 가입을 하게 되면 땡이 아니라 가입한 기업들은 2년마다 그 10대 원칙에 따라 자기네들 경영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서를 유엔 쪽에 내야 돼요. 그걸 안 내게 되면 디에이리스트 일종의 이제 퇴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들을 하나로 묶었지만 이 코페안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은 바로 투자 기관인데 이 투자자들 올바르게 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투자자들도 하나 여기 보시면 UN PRI 6대 원칙 이거 어때? 좋지? 사인하면 어때? 그러니까 많은 연기금들이 사인했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기금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 PRI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 투자자들은 투자할 때 기업의 ESG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또 세 번째도 ESG의 기업들의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또 다섯 번째 서로 상호 협력한다. 이거 되게 재밌는 게요. 이 PRI 가입 기관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기관이 한국에 있는 A 기업이 뭔가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켰어요.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레터를 딱 씁니다. A란 기업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라고 그들하고 대화를 촉진하고 정확한 조사,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려고 하고 모니터링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 같이 붙을 사람, 깐부를 모집하는 속된 말로. 그러면 PRI 가입 기관들이 나도 참여할게. 그래서 거기서 서명을 해갖고 막 100개 금융기관 이런 거로 이제 이메일을 딱 해서 우리 한국 A란 기업에 이메일을 딱 보내면 그 다음날 우리 한국 기업의 A란 기업의 RI 담당자는 아침에 이메일을 딱 열어보는 순간 사색을 하게 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호 협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섯 번째 원칙이 활발되어 있고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PRI에 가입한 기관들은 자기네 여기에 기반해서 어떻게 투자했는지 UN PRI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000년도 중반부터 서서히 금융기관들, 투자기관, 종교시민 사회기관들이 했던 전통적인 SRI를 이 사람들은 S를 빼고 그냥 RI라고 합니다.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근데 지금이 이제 거의 그전에는 투자했던 중에 일부분을 ES를 고려했다면 이제는 모든 투자 금액에서 ES를 고려하는 시대가 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하게 됐느냐.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주주자본주의 80년대 이전에는 돈만 벌었었죠. 돈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한테 제공해서 거기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경영이었지만 1990년대부터 환경 경영과는 문제가 되게 많이 대두가 됐죠. 환경 파괴 문제.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경영이 중요시 여겨졌고요. 2000년대부터는 이러한 사회 책임, 이게 워딩은 좀 다릅니다만 사회 책임 경영, 지속 가능 경영 뭐 이러한 부분들의 환경 사회 경제를 중요시하는 경영들은 글로벌하게 이미 2000년대부터 기업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앞에 좀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어적인 표현도 있고 우리하고 좀 와닿지 않는데 한 가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것들은 기업들이 이거는 실제 기업들의 홈페이지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따온 거고요. 여기에 예시된 기업들을 제가 홍보하기 위해서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제한된 기업들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근데 요 근래의 재밌는 흐름들은 그전에는 원래 먹고 사는 문제나 경영 전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권,
환경, 사회공헌 전략 이게 경영 전략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따로 매칭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의 사례처럼 왼쪽에는 경영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경영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오른쪽처럼 ESG 추진 방향들이 바로 이 기업의 원래의 근본적인 목적인 ICT 기반의 그 선도 기업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매칭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먹고 사는 문제와 ESG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연동돼서 간다고 하는 부분은 전략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움직임은 ESG 추진 체계입니다. 그 전에는 기업들이 보통 CSR 담당자들이 최종 책임 부서가 보통 팀이었어요. 팀 CSR 팀. 그 CSR 팀이면 최종 책임자가 부장급 되겠죠. 그런데 뭐 이름은 홍보팀인 경우도 있고 사회공헌 팀도 당해요. 그러나 이게 갖는 의미는 뭐냐?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일개 부서인 경면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보고 라인이 거기 안에서 딱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 내에서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힘을 받기가 어렵지요. 기업에서 가장 최종적인 의사결정 단위는 바로 이사회입니다. 우리 뭐 NGO, MP도 이사회가 가장 최종적인 단위이잖아요. 최고급의 의사결정 단위이죠. 마찬가지로 일반 사기업도 이사회가 있는데 이제 이사들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ESG 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개 부서에서 올라가서 했을 경우는 예산이라든가 사업 CSR 사업 집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힘을 받기 어렵거든요. 근데 최고 의사결정 단위인 이사회까지 보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첫째 회사의 중요성에 인식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아무리 힘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니까 어떤 일을 하거나 투자라든가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겠죠. 이렇게 ESG와 관련돼서 최고 의사 결정 단위에 ESG 이사들만으로 구성된 ESG 위원회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실무 부서들 여러 가지 뭐 감사팀, 윤리팀, 품질팀, 환경팀, 소비자팀, 사회공헌팀 이런 쪽으로 관련된 ESG를 담는 실무 부서 단위 투 트랙으로 간다. 이건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잘 안 하더니 제가 20년 동안 얘기하는 의미가 없었고 블랙락 회장이나 다보스 포럼 회장이 ESG 얘기하니까 바로 작년부터 이런 움직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만 해도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 그렇죠.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모든 부품을 생산해서 최종적으로 조립하지는 않죠. 우리가 잘 아는 협력업체, 중소기업들한테 부품을 다 공급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상위의 현대자동차가 있다면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4차, 5차, 6차까지 6차는 5차예요. 5차는 4차 줄줄줄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는 ESG를 요소하는 경영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이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저 협력사에서 인권노동관에서 임금 체불을 한다든가 환경 파괴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전 세계적인 투자 그룹들은 바로 현대자동차에 물어보지 현대자동차 어떤 부품이 고장났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이 부품은 어디서 만들었지? 막 검색해서 3차 협력사에 따져야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종적인 파이널 셀러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파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의 완성 업계에서는 이제 우리만 ESG 요소를 고려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협력 업체까지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 업체와 관련해서 ESG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잘하는 곳에 뭔가를 인센티브를 주고 이제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ESG 기반한 경영을 하지 않으면 비즈니스의 대기업에
협력업체로 등록이 안 되고 등록되더라도 계속 평가를 받아서 ESG 잘 못하게 되면 탈락을 해서 납품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슬라이드가 너무 작습니다만 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보면 자기네들 협력업체를 평가를 했더니 몇 프로가 몇 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리스크가 취약한 건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자기네들 보고서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업들의 홈페이지나 보통 기업들의 자기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ESG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풍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저는 가끔 헷갈립니다. 이 기업들이 사기업이야 NPO야 사회공헌을 기반한 재단법인인가? 그런데 여전히 좀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 뉴스상에서 너무나 많이 접하는 겁니다. 여전히 기업들의 탈법, 편법 그리고 점차 사회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여전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재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유 명사로 옥스퍼드의 사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체벌 이렇게 되어 있어. 재벌 구조는 한국만의 독특한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일가족 경영이고, 그러니까 뭐 일가족에 경영할 수도 있어. 해외도 그런데 대부분의 100%의 지분이 있으면 51%가 대주주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재벌들은 지분율은 굉장히 적어요. 실제로 5% 6%의 지분 갖고 전 그룹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가족 경영, 다음에 부의 세습, 가족 경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식들이 CEO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그러나 20대, 30대가 고속 승진하고 상무 전무가 되고 그다음에 이 승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불법들 또는 불법이 아니더라도 법적인 허점을 찾아서 편법을 그러니까 한국 법이 못 쫓아가고 있죠. 솔직하게 어디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계속 그 상속세 아끼려고 그다음에 기업들을 순환 출자 자 제가 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여기를 지배하고 있고 이 기업은 여기를 지배하고 도돌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분은 여기에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순환 출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족 경영과 부의 세습이 되는 측면들 그다음에 지금도 뉴스상에서 보면 회사 자금 빼돌리는데 여전히 대부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일반 사회 범죄자도 훨씬 작은 아주 가벼운 형량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사진 얘기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사회 이사가 자산 규모에 따라 비율이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이사들이 보면 찬성률이 거의 100%예요. 이게 무슨 사회 이사가 원래는 사내 이사를 감시할 역할을 하라고 정해져 놓은 건데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박근혜 정부 때 기억나시겠지만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국정농단 사건 때 그 모 그룹의 미래 전략 실장을 이렇게 보내는 언론사들의 메시지 보셨죠? 뭐 충성하면서 하회 같은 은총에 이러면서 하는 그다음에 대학의 많은 교수들이 그 대기업에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고요. 또 입법부, 재판, 판사, 검사들이 또 대기업의 경영진으로 가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인 지배력이 너무나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하죠. 많은 국민분들은.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ESG에 대한 얘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제가 한번 언론 검색을 해봤어요. 포털에서. 그랬더니 언론 기사의 70%가 와 그냥 기사들이 자기네들 ESG 홍보하는 거를 그대로 언론사에 실어갖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ESG 관련 규제가 많다. 풀어줘야 된다. 이 내용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ESG가 비즈니스화 되는 측면인데 얼마 전에 자료를 봤더니 전국경제연합회는 대기업들의 그 이익 집단이죠. 근데 여기서 ESG 자격증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언론사에서는 또
이런 포럼들을 ESG 포럼을 합니다. 그리고 시상들을 해요. 그 상을 주고 또 상을 받은 기업들한테는 자기네들 언론 거기에다 광고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일반적으로 홍보하고 자기네들만의 비즈니스화되는 이런 문제가 하나 좀 발생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과 행동의 괴리입니다. 여기 어떤 기사를 봤더니 한국의 재계 우등선은 왜 ESG 워싱을 의심받고 있나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아리백이라고 가입했습니다. 아리백은 뭐냐면 리뉴어블 에너지입니다. 리뉴어블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지금 현재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2050년까지 예를 들면 풍력, 뭐 지력 이런 게 재생 에너지를 100% 쓰겠다는 국제적인 프로젝트거든요. 여기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그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너무 이 아리백 가입한다는 발표된 계획이 이거 2050년 할 수 있어? 이런 의심을 하는 계획이라든가 SK 같은 경우는 아리백은 가입을 하고 실제로 호주 연안에 가스 개발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여전히 재계일이 삼성이 아직 가입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있다고 언론 기사나 이런 지속 가능 경험도 홈페이지에 있는데 너무 괴리가 있다 이런 비판이 글로벌한 비판들이 있어요. 또 국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보면 자기네들 안전 보건과 관련돼서 오른쪽에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전히 요즘도 뉴스에 보면 건설사에서 재해 사망자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직접 고용이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위험의 외주와 어려운 작업들은 다 협력사에 떠맡기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과 행동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죠. 그럼 과연 이유가 뭐겠느냐?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게 기업들이 ESG 한다고 우리는 위원회 만들고 어떻게 보고서 내고 뭘 합니다 하고 하는데 결국 ESG는 이해 관계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늘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영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ESG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없고 이해관계자들한테 우리 ESG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홍보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나 그다음에 이런 청취, 의견을 듣고 이게 기업의 경영에 반영되지 않는 게 문제인데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프랑스 다농의 파베르의 CEO가 ESG를 굉장히 내세웠어요. 그런데 이 지배구조가 바뀌면서 실적이 좀 나빠졌거든요. 헤지펀드가 주인 되면서 이 CEO가 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ESG 아무리 기업이 잘해도 CEO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게 충분히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고 기업 경영이 바뀔 수가 있구나. 이러다 보니까 ESG 생태가 구축이 되려고 하면 시민사회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ESG 행동이라고 하는 현재 이런 지금 현재는 좀 네트워킹 조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재단법인, 사단법인 본격적인 법인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근데 아마 그 조만간 사단법인화가 될 겁니다. 자, 첫째 이것을 만든 이유는 하나, 이 ESG는 기업들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삶에서도 뿌리 박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친환경적인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일회용품 쓰지 말아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PT하는 일회용품 쓰지 말아야 되고 우리 집에서도 에너지, 생활 폐기물 줄여야 되는 거죠. 다음에 사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의사결정구가 민주적이어야 되고 하물며 우리 집에서 의사결정도 민주화돼야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런 권위적인 집안은 어둡겠죠. 이러한 우리 시민, 가정, 시민사회 단체들 생활 ESG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활동들을 하면서 기업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의 ESG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너무 일반적인 홍보자로 말과 행동의 괴리 이거를 이제 워싱이라고 합니다. 청소하는 게 아니라 물만 뿌리고 샤워 한 척만 하는 거죠.
때는 막 몸에 남아져 있는데 이거 이제 기만적인 행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ESG 워치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준비위원회가 양춘숙이라는 분이 하고 계시고 저도 준비위원 중에 한 분이 과연 ESG 갑자기 부는 열풍이 진짜냐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정말로 ESG 잘하는 기업이 어디냐? 투자자들 금융기관들만 ESG 평가하는 법이 있냐? 우리 시민사회적 관점, 우리 시민들이 중요하게 보는 기준을 갖고 ESG 한번 평가해보자. 그다음에 기업들이 하고 있는 약속했고 선언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봐보자. 그리고 기업들이 아까도 이제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 사고가 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처리하고 이제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우리도 그쪽하고 기업들하고 대화를 테이블을 마련해서 계속 대화를 하자.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럼 사고 정확하게 조사했느냐? 조사 결과 뭐냐? 관련된 사람 징계했느냐? 재발 방지 대책은 뭐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라서 언제까지 뭐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우리가 한번 이행을 해보자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생활 ESG 행동이나 ESG 워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한 게 아니고요.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들으시는 우리 한국의 NPO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기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NPO에 일하시는 분들 관련된 ESG 관련된 교육과 캠페인 홍보를 같이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고 정보 공유, 즉 NGO, NPO마다 자기의 특화된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그 소비자 그룹들, 안전 그룹들, 노동, 환경, 품질 그룹들 되게 많은데 이 기업들에 관한 뉴스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뉴스에 대한 정보도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기업들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누구를 막아 담당자가 누군지 이러한 정보에 대한 플랫폼도 같이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기업하고 투자다 자기네들만이 알아서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이해관계자로서 들어가고 같이 대화를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까 이제 기업 평가는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우리 종교와 시민 기금을 활용을 해서 우리도 외국처럼 우리가 평가하는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우리도 기업의 주주가 되고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주총에 참여해서 우리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얘기들 아젠다들이 주주 결의안에 들어가고 기업 경영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 사회책임 투자 운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 이 시간 이후에도 ESG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제가 제안드렸던 내용이 있으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환영과 같이 협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질문이 3개가 들어왔는데요. 먼저 하나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ESG 인증 관련 기관이 별도로 있나요? 예, 요거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경영과 관련돼서 국제적인 그 규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ISO인데요. 인터내셔널 스탠더드 오거네이션 국제적인 규격입니다. 거기에는 옛날에 품질 경영 그러면 ISO 9001, 환경 경영은 ISO 14001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이 2010년인가 11년도에 IS 26000이라고 사회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가이드라인이지 인증 체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ESG가 뜨면서 최근에 ESG 인증을 한다고 하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인 ESG 인증은 없습니다. 예, 없고요.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사적인 그 인증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ESG에서 너무 환경적인 부분에 포커싱이 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근데 막상 지배구조의 활동과 관련 거버넌스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문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직 올려주지 마세요. 예, 환경에만 포커싱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오늘 이제 제가 이제 활동하는 카톡방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오갔는데요. 한국 기업이 ESG 중에서 오늘 어떤 대기업이 ESG에 관련된 그 CEO들 전체 모여서
총수가 신년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전략을 보니까 E는 되게 뭐 온실가스를 언제까지 뭘 줄인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가버넌스는 뭐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선지적인 글로벌 이렇게 되어 있고 사회 부분은 사회적 가치를 얼마큼 만든다. 되게 좀 뭉뚱그려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뭘 얘기하냐면 ES에 대한 관점이 아직도 제대로 자리를 작동하지 못하고 있거나 하나는 G하고 S는 대충 뭉개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약한 부분이 가버넌스 부분입니다. 가버넌스 의사결정 구조. 아까 저 재벌 구조 말씀드렸지만 왜 기존의 의사결정 구조가 약한지 아세요? 불법과 편법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그거 못 하겠죠. 눈들이 많으면 자기끼리 막 사바사바 정치권하고 막 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주주에 참여할 수 없고 아무래도 올바른 얘기를 많이 하는 시민사회단체, 사회이사, 여성들 이런 사람 비율은 적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에 여전히 좀 뜨뜻미지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버넌스 부분에서는 최고 의사 결정 구조가 중요한데 회사에 있는 임직원분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되게 많은데요. 거기에 따라 우리는 한국 기업의 수준은 되게 이제 좀 미약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기업 지배 구조원에서 ESG 모범 기준을 만들면서 가버넌스와 모범 기준이 좀 업데이트가 됐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많이 담겨져 있고요. 언제든지 뭐 가버넌스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가버넌스는 기업들만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모든 의사결정에서 윤리적인 요소가 감안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가버넌스 부분에서 또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한 얘기를 나누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대기업에 있는 소규모 단체의 기업의 ESG 경영할 수 도움이나 컨설팅 지원이 있을까요? 아주 아마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에서요. 기재부 산하에 지속가능 경영 지원 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생산본부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CSR 경영 지원 센터도 위탁 운영하는데 그것도 역시 생산본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 독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근데 여기에서 중소기업 CSR 컨설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공공기관에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연중으로 상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경기도의 경제과학진흥원이라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도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만 저희 재단하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CSR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2016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공공기관하고 중소기업도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하시고요. 그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앞으로 이제 NPO 지원센터에서 그 전에 NPO 지원센터에서 CSR 보고서 발간 지원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단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제안드리는 내용들을 NPO 지원센터에서 폭넓게 좀 받아들이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저희 재단도 같이 한번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개별적인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문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이메일과 전화를 주면 친절하게 같이 상담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신데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협업의 자리에서 또 한번 뵀으면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